이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할피니 1인이 아닐 것이다. 할피니가 속해 있는 여러 명의 한 집단일 것이다 라고,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15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불신하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았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해킹이 없었거든요. 다만 비트코인이 우리 원 하나 달러 같이 정말 현금성 자산으로 쓰일 것이냐, 저는 이것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서 암호화폐의 개념이 처음 나온 게 1993년에 한 매거진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해당 매거진에 어떤 내용으로 등장했고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15년 정도 흘렀죠.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한 번씩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남긴 이제 신상 정보들을 많은 비트코인 고고학자들이 털어가지고 1975년생이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의 조각들을 찾아내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름 마냥 일본인인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조차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사토시 나카모토가 꼭꼭 숨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1,500조를 왔다 갔다 하는 이 현재 상황에서 아마 뭐 이미 좀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얼굴을 드러내기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결국은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비트코인 이 고고학자들의 여러 그 조사 결과들, 뭐 매년 나오는 새로운 내용들을 조합해 보면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바로 할피니라는 인물입니다. 할피니. 이 사람은 1980년대 주로 활동했던 암호학자입니다. 근데 이 암호학자가 비트코인 창시자로 가장 가능성 높게 지목되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책에서 또 재미있게 밝히기도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처음에 채굴됐을 때 11번째로 이 채굴의 전송을 받은 사람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정보들을 봤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 본인이 아닐까, 데이터들이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바로 1993년 발표한 한 논문, 한 보고서 때문입니다. 바로 엑스트로피라는 이 과학기술자들의 한 매거진에 실은 이 할피니의 글이 바로 2008년 탄생한 비트코인의 개념을 담고 있었어요. 바로 저는 이 글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글의 제목이 전자현금을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할피니가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였어요. 당시 이제 1990년대 초반이었죠. 이 디지털 시대가 막 시작됐어요. 근데 뭐라고 이제 글의 내용이 나오냐면은, 실제로 미국 정부가 국세청을 동원해서 여러 탈세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한다. 이게 정말 범죄자가 아닌데도 그들의 정보망에 들어온 사람들의 과도한 정보 추적을 통해서 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받고 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 국세청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의해 확대될 것이다. 즉 디지털 시대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개인정보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암호학자들이 이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시켜야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의 빈부격차, 여러 가지 과도한 중앙화된 정보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암호화폐, 즉 당시에 전자현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자현금의 디자인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할피니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화폐를 직접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러이런 방식으로 이러이런 암호 기술로 개발했을 경우에 이런 중앙에 모이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새로운 디자인안을 제시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후 15년 후죠.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비트코인 백서의 내용과 저는 딱 이걸 비교해 놓고 봤더니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물론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렸기 때문에 몇몇 기술적인 요소라든지 또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새롭게 추가가 됐지만은 너무나 유사한 개념을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할피니가 계속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기능과 원리와 어떤 이것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들을 계속 고민하던 학자였고, 그가 비트코인을 창시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할피니와 함께 이런 생각들을 나눈 사람들을 우리는 암호학자 집단 사이퍼펑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긴 유명한 데이비드 차움이라고 하는 암호학계에 정말 족적을 남긴 이 학자도 있고요. 당시 데이비드 차움은 디지캐시라는 실제로 가상화폐를 고안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자리를 잡진 못했고요. 또 애덤 백이라는 인물도 있었고요. 해시캐시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아이디어나 기술적인 성과들을 공유하던 이 집단 속에 할피니가 있었고, 그가 이제 비트코인을 창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다만 제가 이제 여러 조사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이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할피니 1인이 아닐 것이다. 할피니가 속해 있는 여러 명의 한 집단일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들도 역시나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보완책이 필요했고, 또 다양한 형태들의 활용 확대를 위한 원칙이 필요했고,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함께 협동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단순히 투자 자산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가지는 가치는 어떤 것인가요?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아주 담백하게 얘기하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적용된 세상에 안착한 최초의 화폐다. 이게 가장 담백한 기술 분야의 워딩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화폐라고 규정하는 순간 더 이상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뭐 100분 토론에도 이런 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오해하시는 게 특히 이제 경제학이나 금융 쪽에서 일하시거나 공부하신 분들이 더 크게 오해를 하시죠. 이게 어떻게 화폐냐? 기술이지. 이게 어떻게 자산이냐? 기술이지. 블록체인이지.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근데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이 적용돼서 이 완성품을 만들면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을 바꿀 산물이자 하나의 어떤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는 더 이상 기술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고요. 다만 뭐 기술적 원리를 물어보셨으니까 기술의 중요한 적용 가치는 이 세 가지로 봅니다. 탈중앙성, 익명성, 그리고 이중지불 방지.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탈중앙성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죠.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중앙의 한 대표자가 모두 관리하고 책임진다라는 거고요. 탈중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저장을 해서 참여자 모두에게 똑같은 분배 방식을 통해서 소위 이제 합의의 알고리즘이라 하죠. 여러 가지 기술적 원리를 활용해서 분산 저장을 하기 때문에 특정 뭐 세력이나 특정 기관이나 특정 플랫폼이 책임과 권한을 다 지는 상황을 우리가 해소하는 거죠. 이게 탈중앙성이고요. 우리가 익명성은 그 과정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내가 비트코인을 몇 개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누구에게 전송이 되었고 하는 이 거래 기록들, 보유 내역들을 실제 현실 세계에 내 정보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상 지갑을 하나 갖고 있다. 이 지갑의 주소나 비밀번호는 나만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보가 나의 주민등록번호나 나의 주소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즉,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개인 신상 정보와 연동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익명성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중앙기관이나 뭐 혹은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끼고 화폐나 자산을 거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를 더 제고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기술적인 요소는 이중지불 방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980년대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연구해온 암호학자들이요, 가장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중지불 방지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중지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000원짜리를 하나 가지고 상점에 가서 콜라를 하나 사요. 1,000원을 지불하죠. 그러면 이 1,000원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그 가게 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즉 현실 세계 지폐는요, 물리적인 이 개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순간 소유권이 완벽히 이전이 됩니다. 이중지불이라는 걸 할 수가 없죠. 딴 가게 가서 그걸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디지털 세계로 이것을 옮겨오면요, 우리가 이메일을 카피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뿌릴 수 있듯이 복사라는 것이, 복사 전송이라는 것이 가능하죠. 만약 이게 화폐에다가 적용이 될 경우에 복사 전송이 자유자재로 일어난다. 이거는 이중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 즉 화폐가 디지털로 통용될 수 없는 세상이 되겠죠. 즉 우리가 이 디지털 분야를, 암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화폐에다가 디지털 관점을 적용하려니까 이중지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엄청난 고민과 이 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해온 거예요. 근데 결국 80년대부터 여러 암호학자들의 노력 끝에 2008년 비트코인이 최초로 이중지불을 해결을 하게 되었고요. 이 이중지불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 채굴자들의 역할이죠. 소위 이제 채굴자들이 10분마다 어려운 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10분간의 전 세계의 비트코인이 오고 간 기록을 내가 정리하겠다라는 책임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굴자 즉 컴퓨터가 이 비트코인 전 세계 거래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컴퓨터들의 또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정보가 맞냐, 거래 기록이 맞냐, 그런 과정에서 이게 상호 보완을 하게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정보가 모든 이 참여 노드, 즉 참여 채굴자들에게 정보가 다시 뿌려진다라는 것이 기본 이제 합의 알고리즘의 원리죠. 즉 이것이 이제 이중 지불이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여러 암호화폐를 만들고자 했던 여러 가상자산을 만들고자 했던 여러 학자들의 지난 30-40년간의 노력이 2008년 비트코인 탄생으로 이 기술적 요소가 완성됐고 이것이 지금 15년간 이 세상에 확대되면서 새로운 화폐 현상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화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 화폐인 비트코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폐에 적용돼서 이것의 결과로 나온 비트코인을 더 이상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빼놓고 봐야 돼요. 이것이 도대체 화폐냐 혹은 자산, 화폐나 자산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더 이상 기술의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도요, 이 비트코인 백서의 가장 첫 번째 문단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당시 2008년 10월 31일입니다. 비트코인 백서가 발표가 됐죠. 그 시기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죠. 바로 이 비트코인 백서의 첫 문단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금융위기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이런 유사한 내용을 담았어요. 전 세계 금융 화폐가 너무 중앙화된 형태, 기관이나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근데 이제 개인 간의 이 탈중앙화된 형태로 화폐가 오고, 즉 당시에는 이제 일렉트로닉 캐시라고 했죠. 전자현금이 오고 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은 이런 중앙성, 즉 중앙 매개 기관, 중앙화된 기관들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도 화폐가 자유자재로 이런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했지만 결국 그가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현재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대사회 현대인들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화폐나 금융 중앙화된 시스템, 이것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보자. 그것을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구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구현이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이자 자산이자 화폐의 문제로 우리가 함께 놓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2008년 금융위기 뭐 때문에 비롯됐습니까? 사실 이걸 또 매우 단순화시켜서 추상화시켜서 한마디로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미국의 우매한 금융기관들이 우리 서브프라임이라고 하죠. 부동산을 담보하는 대출을 마구잡이로 발행한 거예요. 정말 질서에 어긋나는, 이거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이걸 실사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집만 갖고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막 대출을 해준 거죠. 승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만 문제가 되면 다른 나라 얘기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 세계에 확장됩니다. 이것도 전 세계의 금융 화폐 시스템이 미국의 달러라는 기축통화로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중앙화된 그 금융사들의 어떻게 무책임한 이런 여러 행태들로 인해서 비롯된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확대된 것도 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이 미국의 중심으로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발생한 것이고, 즉 중앙화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율이라든지 이런 또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이런 또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도 매 10년마다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나라들이 피해를 보냐면요,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지만은 나이지리아, 필리핀, 터키,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은요 자국의 화폐의 위상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가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도 자국 화폐를 받질 않아요. 오히려 달러 한 장만 딱 주면은 좋다 하고 기름을 넣어줍니다. 기름은 넘쳐나는데 자국 화폐가 그만한 가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은 안 받습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원화 가치가 우리가 어느 정도 위상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좀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지만은, 그런 나라들, 어떻게 보면 화폐 가치가 정말 평가절하된 나라 국가들의 국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런 중앙화된 화폐 시스템, 우리 자국의 화폐, 그리고 중앙화된 전 세계 금융 경제 시스템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반대급부로 하나의 이제 대안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밑에서 올라오는 비트코인의 가치,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러우 전쟁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효용을 우리가 한번 경험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는데, 우리 지정학이라고 하죠. 여러 전 세계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 시스템도 마비가 돼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시스템도 이게 권역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권역을 뛰어넘는, 전 세계의 어떤 경제 단위를 뛰어넘는 화폐나 거래 수단의 필요성, 여러 전쟁 상황에서도 전쟁 난민들이 비트코인을 구호 물자로 쏴주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 세계, 경제 이런 시스템상 중앙화의 어떤 단점들이나 부정적인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를 해소하는 대안 차원에서 이 비트코인의 가능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가격은 등락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15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불신하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았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해킹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FTX 파산이라든지 테라 루나 사태라든지 혹은 과거 마운트 곡스 거래소 해킹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사실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비트코인에 둘러싼 가상자산 시장의 인간 어떤 산업 질서의 문제였죠. 경영자의 부도덕함이라든지 혹은 또 이 거래소 자체의 이 보안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존 금융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이 세상이 법제도 질서로 테두리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주변에서 이 빈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자체, 블록체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둘러싼 우리 인간 세상의 문제들이 지난 15년간 벌어진 것이지, 비트코인 자체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다, 아주 완성도가 확인 검증되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좀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 탈중앙성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가치가 지금 정말 복잡하고 한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세계 질서, 아마 많은 현대인들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의 변수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특정 화폐나 특정 자산에 이제 우리의 재산의 부의 증식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겪지 않으셨습니까? 미국이 자국의 경제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달러를 마구잡이로 찍어내니까 다른 자산이 같이 급등했다가 또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또 다시 돈을 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앙화된 형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들이 인정받고 있고, 또 요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시장 승인이라든지 또 여러 거대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거대 부호의 자금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다른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많은 주류 세력들이나 기존 금융 혹은 기존 이런 주도 세력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신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큰 볼륨이 아닌 우리가 조금 중장기 5년에서 10년 이상 투자하고 좀 지켜볼 수 있는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이것을 포트폴리오의 분산 차원에서 가져가시는 것은 저는 좋은 선택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암호화폐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어떤 점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부정하는, 불신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비트코인 도대체 용도가 뭐냐? 사용되고 있는 곳이 없지 않냐? 그냥 데이터 쪼가리 아니냐. 사실 효용이라는 부분 아직까지 좀 입증되지 않았어요. 물론 일부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상점 가서 물건 살 때 비트코인을 받는 그런 업체들도 해외에는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ATM기라 그래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또 달러나 원화로 교환하는 그런 또 머신들도 또 해외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비트코인이 우리 원화나 달러 같이 정말 현금성 자산으로 쓰일 것이냐? 저는 이것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비트코인 자체가 그런 정말 소액 거래에 활용되기 위한 용도로 여러 기술적인 원리들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10분당 처리할 수 있는 이 전체 거래 규모라든지 혹은 네트워크에서
이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자체가 정말 우리가 이제 흔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정도의 거래 내역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하나의 트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에서 이제 세계관 혁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의 여러 특성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시발점으로 여러 분야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변화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여러 다른 질문에서 답 드린 것처럼 탈중앙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권이나 우리가 이제 경제 생태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업종에도 이 탈중앙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기조나 어떤 세계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 조직 구조를 우리가 중앙화된 형태의 구조가 아니라 전문가 프리랜서들을 이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 시스템 안에 집어넣고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우리 DAO라는 조직 구조 방식이 있거든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조직 운영 방식에 적용한 거죠. 이것을 화폐에 적용한 건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화된 금융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거래 방식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최근 국내에서도 법을 새롭게 정비한 STO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Security Token Offering 해서 우리가 소위 조각 투자라고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자산을 어떤 형태로 보유할까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해외 유명 미술 작품에 투자하고 싶어. 아니면 정말 강남에 있는 정말 노른자위 그 건물에다가 내가 투자하고 싶어. 그런 욕구가 없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것을 완벽한 하나의 개체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투자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각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 투자의 방식을 블록체인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미술 작품을 정말 조각으로 쪼개가지고 정말 이 미술 작품의 1000분의 1의 지분을 갖는다. 10,000분의 1의 지분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꼭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 블록체인이 들어오지 않아도 이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현재에도 우리가 조각 투자 같은 형태들이 충분히 존재는 하지만 이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서류 작업이나 중앙의 그런 기관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검증해야 될 단계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자산 소유, 검증, 입증, 소유권에 대한 이 탈중앙성이 확대돼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직 아까 구조에도 그렇고 자산의 활용 형태, 보유 형태에도 그렇고 투자 형태에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결국은 중앙기관 혹은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 세상에서 입증하고 이걸 감독하고 하는 형태들이 완전히 디지털 세상에서 조각의 형태들,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화된 형태들의 입증, 검증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 기업 비즈니스를 하는 관점, 업무를 하는 관점, 조직을 구성하는 관점, 이런 여러 다양한 형태들의 개념이 바뀌겠죠. 저는 이것을 그래서 세계관 혁명이라고 보고 비트코인은 이것을 촉발할 하나의 트리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들어갈 그 이후의 변화들이 정말 거대하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자리 잡을까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거대한 변화를 함께 예측해보자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